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재산 취득 자금, 자금 출처 조사와 그로 인한 증여 추정에 대해서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죠.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사라진 현금들, 즉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들이 사라졌어요. 아버님 이제 사망하기 전에 뭐 자식들이 뺐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돈들도 사라졌어요.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에 특별한 어떤 사용 용도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사라진 현금들을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2억 원 이상이냐, 그 통장에서 빠진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냐, 그럼 너는 추정상속 재산 대상이다 이거죠. 2억 원 이상이면. 역으로 2억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정상속 재산 대상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1년 단위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2년 기준으로는 5억 기준으로 체크를 합니다. 역시 그 처분한 금액이 5억 이상이냐, 그럼 너는 추정상속 재산 대상이다 이거죠.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만약에 그 5억 미만이면은 2년 기준은 적용 안 될 수도 있겠죠. 1년 기준은 뭐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2억이냐 5억이냐 따질 때 이거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 아버님 통장에서 뭐 어떤 거는 300이 빠지고 어떤 500이 빠지고 어떤 1000만원 빠지고 어떤 거는 뭐 더 크게 빠지고 이랬을 때 이 2억을 체크를 할 때 어떤 금액 그 기본 단위로 따지는 거냐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상속세 조사하다 보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조사 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 이상 현금만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2억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2억이 안 나오니까 야 500으로 낮춰. 그래서 500 이상 인출한 금액들 그것들을 다 합산해서 2억을 체크하고, 그래도 만약에 2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야 300으로 줄여 또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거 몇십만 원부터 해가지고 1, 200 이런 것까지 다 하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때그때 조사할 때 기준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 기준 금액이 있고요. 근데 요거 2억이냐 5억이냐 따질 때 저희가 그때 그랬죠. 이거는 그룹별로 따진다고 그랬죠. 그룹별로 이런 현금 예금 금융자산 이런 그룹, 그 다음에 부동산 그룹, 대출금 그룹별로 2억 5억을 따진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 2억 원 이상이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3억이 다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3억 중에서 실제 용도가 명확한 건 빼주겠다 이거죠. 명확한 거는 그거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빼준다고 그랬죠. 인출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거.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 취지에서 그래 맞아 소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래 알았다 그럼 요만큼 좀 더 빼줄게, 요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뭐 생전에라도 아버님 돈들을 좀 아들이 갖다 쓰고 싶어요. 아버지도 허락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듯이 1년 이내에 이분도 어디서 배워서 1년 이내 2억 미만이면 돼? 2년 이내 5억 미만만 빼면 돼?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인고의 시간을 갖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조금씩 인출을 했단 말이죠. 왜 조금씩 인출했냐면 저희가 보통 금융기관에서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액 기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불법 자금이냐 아니면 뭐 자금 세탁이냐 요런 기준은 1000만원 이상이라도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해가지고 CTR이라고 해서 1일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 현금이 들어왔냐, 누가 입금했냐, 아니면 누가 현금이 나갔냐, 인출했냐, 그거는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요 밑에 금액으로, 그죠? 요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빼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보면은 1990만원씩 착착착착 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매일처럼 1990만 원씩 아버님이 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일반인들은요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 아버님 돈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좀 뺄까,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잘 뺐어요. 빼고 나서 그 돈들 어떻게 해 그럼? 그 돈들 가지고 이제 신나게 쓰죠. 뭐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뭐 가방이든 명품 같은 것도 사고, 골프도 치러 가고, 또 부동산 거래도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 봤는데요. 큰 가방에 아예 그냥 5만원권으로 해서 현금을 딱 내려놓으면서 자기 현금으로 다 계산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집안에 금고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여하튼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버님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빼낸 돈들을 쓸 때는 큰 생각 없이 막 쓰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조심했는데, 여기는 이제 막 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CI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P 프로퍼티 재산, 컨섬션 소비, 인컴 소득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기간을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5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과 5년 동안 늘어난 재산, 예금도 마찬가지고 늘어난 재산과 5년 동안 내가 신나게 쓴 소비한 카드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현금 영수증이나 신나게 쓴 소비한 내역, 이거 두 개 더한 게 비슷해야죠. 내가 5년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디 모아놨거나 부동산을 샀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슷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적은데 내 늘어난 재산은 많고, 내가 또 쓴 해외여행 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소비한 건 두 개 합친 게 월등히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국세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너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냐? 뭔가 매출 누락의 냄새가 난다. 뭔가 너 사업소도 탈세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아까처럼 뭔가 부모로부터 현금 같은 거를 증여를 받은 것 같다. 누락이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상속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돈 빼서 상속 자산에서 누락했다가 이렇게 막 한 방에 쓰면서 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더 클 경우는 국세청에서는 뭔가 이게 탈세가 의심된다 이거죠. 탈세가. 그래서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들한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요런 식의 해명 안내문을 이제 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재산 취득 자금의 운용과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즉 내가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돈이냐, 만약에 우리가 돈 들어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죠. 뭐 부동산을 팔았거나 아니면 금융자산 환상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자가 만약에 늘어났어요. 이자가 늘어났으면 그 이자를 바탕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대략 금융자산이 얼마일 것이다. 그럼 이자가 늘었으면 당연히 금융자산 환산하면 이만큼은 현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출이 실행됐다. 돈 들어온 거죠. 뭐 임대보증금이 들어왔다. 돈 들어온 거죠. 골프회원권을 팔았다. 돈 들어온 거죠. 주식을 팔았다. 돈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았다. 돈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돈 나간 것도 체크합니다. 이거 반대 개념이겠죠. 부동산 매수한 거. 이거는 이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 이거는 대출을 갚은 거. 임대보증금 상환한 거,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거, 취득하니까 돈 나갔죠. 주식을 취득한 거, 그 다음에 현금 예금을 증여받은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소비한 것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금 낸 거, 이런 식으로 얘들이 구체적으로 이거를요 국세청에서요 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해서 요 금액을 이렇게 국세청에서 대략 정해서 이렇게 내보내요. 즉 현금 유입이 우리가 봤을 때는 17억인데 너 그동안 5년 동안 돈 나간 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나갔어. 아니 17억 벌었는데 어떻게 30억이 나가냐? 그러니까 13억은 너 의심스럽다 이거죠. 이거 소명해라. 이거 13억은 소명해라. 그래서 이런 걸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거 요런 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안 하는 기준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겠다. 즉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이고 세대주면 2억 5천짜리 2억 5천 미만의 아파트 산 거 가지고 야 그 건건이 야 이거 증여인지 아닌지 이렇게 추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 금액까지는. 그러면 우린 역으로 그럼 세무사님 30세 이상이고 세대주면 그 한 2억 4천짜리 사줘도 돼요? 2억 4천짜리 사줬다고 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이게 좀 많겠어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네 나이에 살 수 있다 이거죠. 요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샀다고 해서 쪼르륵 나와가지고 증여냐 아니냐 이렇게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기준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상속세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는 부동산 살 때 취득 원천을 그 시군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좀 예전에 세종 같은 경우는 보면 또 막 그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다가 걸리면 봤더니 이게 다 부모님이 사준 거야. 그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뭐 이 금액 이하 이 나이 때 세대주가 아니고 30세 이상이면은 1억 5천 밑으로 사줘도 안전하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버님 돌아가셔서 10년치 금융재산 조사하다가 이거 자식들 사준 거 나타나면 이거 다 증여세 두드려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건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기준일 뿐이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일단은 조사 안 하는 그냥 기준일 뿐이다. 이제 요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금액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증여냐 아니면 증여가 아니냐를 판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 가지 형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요건 좀 어렵죠. 증여로 추정하는 그 기준이 만약에 너가 그 재산을 취득했는데 소명하지 않은 금액이 취득금액의 20%와 2억 원보다 작은 것 중에 크냐? 그러면 증여로 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요거 보시는 게 나아요. 즉 내가 재산을 10억 원 이하짜리를 샀다라면 국세청에서는 80%만 네가 산 가격의 80%의 0.01%만 그 초과만 소명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증여로 안 볼게. 10억 원 이하는 80% 초과만 그 소명하라 이거고요. 10억 원이 넘냐? 그러면 네가 산 가격에서 2억 원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소명해. 초과하는 금액만 소명해. 딱 80%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아들이 재산 취득을 5억 원짜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10억 원 이하니까 얼마만 소명하면 돼요? 얼마만? 58, 40, 4억을 초과, 즉 4억 1천원만, 4억 1원만 그 소명하면 되죠? 근데 지금 얼마 소명했어요, 이 사람은? 3억밖에 소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2억은 소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너 2억 증여로 볼 거야. 증여 과세할 거야. 왜? 본인이 소명 못했으니까 이 추정이 이제는 이제 증여 가액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0억. 아까 제가 10억 뭐라고 했어요? 10억 원 이하면 80% 초과, 그 8억이죠. 8억을 넘는 금액, 그 8억 1천원, 8억 1천원. 이거를 소명해야 되는데 딱 8억만 소명했다. 그럼 이것도요. 일단은 법상으로는 이 소명 못한 금액 2억 원은 증여로 봅니다. 그 다음에 15억이라고 하면은 10억을 초과할 때는 얼마만 소명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15억에서 2억 뺀, 즉 13억 초과를 소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만 소명했어요? 11억 8천 밖에 소명을 못했어요. 즉 3.2억은 증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억짜리 샀는데 그걸 얼마 소명해야 돼? 이제 18억 초과를 소명해야죠. 18억 초과. 근데 다행히도 소명을 18억 5천을 소명했어요. 그러면 너는 그래 증여로 안 볼게 해서 증여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증여세로 낼 금액이 없는 거예요. 증여 금액을 보는 게. 그러면 저희가 실제 소명한 어떤 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부동산을 15억짜리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 다 자금 출처 소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이제 2억 원은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 생활비랑 교육비를 준 거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교육비 생활비 준 거를 자기가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 2억을 마련한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소명할 수 있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요 제 그동안 소득세 신고한 소득 금액이에요. 네,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명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은 당연히 그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잖아요. 이거 제가 채무자로 돼 있어요. 이것도 소명이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억은 이거는 조금 부족해서 아버지랑 차용증 썼어요. 차용증 쓰고 그 아버님한테 빌린 돈이에요. 이렇게 소명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얼핏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준 교육비 생활비는 그 증여세 비과세가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생활비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썼냐? 그러면 미안하지만 교육비 생활비 그거 비과세 아니야. 비과세되는 교육비 생활비로 우리 안 볼 거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즉 교육비 생활비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증여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출처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X. 그 다음에 이거 그동안 제가 다 신고한 소득 금액이에요. 근데 소득 금액이 3억이면 3억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소득 금액에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 뺀 금액으로 입증을 받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억. 이거 대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가만 봤더니 대출 이자를 아버지가 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과세관청에서는 어떤 채무 같은 경우는요. 그 이자를 누가 내는지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이자를 사실상 내는 사람의 그 실제 채무자로 봅니다. 즉 아버지가 이자를 내고 있냐? 이건 아버지의 채무로 봅니다. 아버지의 채무. 즉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 왜? 그동안 이자나 혹여 원금을 아버지가 내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출처로 인정 못하겠다. 그 다음에 2억 원. 이건 아버님이랑 차용증 쓰고 공증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차용증 쓰고 공증 받았는데 이자도 안 주고 있고 원금도 안 갚고 있고 실제 아무런 이자 원금 지급 행위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부모로부터 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이제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자도 지급하셔야 되고, 원금도 지급하셔야 돼요. 이것만 차용증만 딸랑 쓰고 공증받으면 끝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죠. 저희가 공증받으면 그 세무서에서, 너 차용증이구나. 공증받았구나. 인정해줄게. 이런 거 없어요. 저희가 공증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날짜를 공증받기 위한 거예요. 내용을 공증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때 진짜 우리 객관적으로 차용증 써서 이 날짜에 차용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자랑 원금 갚고 있다. 이 날짜를 어떻게 보면은 공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이 내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증은요 저희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거지 공증까지 받지 마시고 공증의 밑에 단계인 인증도 있습니다. 인증 그걸 받으셔도 돼요. 인증 공증 말고 인증 그걸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10억 자기가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3억만 빼고 나머지 12억은 증여세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12억에서 부모 자식값 5천만원 뺀 11억 5천에 대해서 여기 세율표 보시면 30억 이하는 40%의 누진공제 1억 6천이죠. 그래서 40% 곱하고 1억 6천 뺀 금액이 증여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80% 10억 원 이하면 80% 초과를 소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재산 금액에서 2억 원 뺀 금액을 초과를 소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꼭 여기 지금 내용들 제일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썼어요.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 꼭 반드시 본인이 내야 되고요. 부모가 차용했으면 반드시 차용증과 인증 받으시고 이자나 원금을 반드시 지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배제 기준 금액 요거 이하 샀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증여세 안 나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